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시장 소식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는 시간,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에 개장한 미증시는 혼조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 홀로 마이너스권에서 거래되고 있고 나스닥 지수가 0.6%로 가장 크게 상승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미증시를 기준으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세계의 경제를 흔들어 놓을 굵직한 뉴스들과 또 상품별 추세 깊고 다양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잠시 후에 출연하는 선견 마스터님께서 매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해외 선물 무료 특강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번 주 일요일의 주제는 채권의 이해라고 하고요. 또 금요일마다 출연하시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낮 1시에 단기 매매에 대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9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중에도 또 방송 이후에도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노란톡 통해서 질문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샵 9082번 문자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우측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선견 선생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견 선생 마스터고요.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많은 이슈들 제가 가지고 왔고 한번 국내 시장까지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곧 돌아오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마스터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시장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간 오후 10시 56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미국 기업들이 주가 방어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를 공격적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 연준의 빅스텝에 달러와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일은 중국의 상하이 봉쇄에 수요 약화가 우려되며 급락해서 21선을 이탈했습니다. 유로 FX는 ECB 총재가 우크라이나 사태는 유럽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발언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각 상품들이 지금은 어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을지 현재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3대 지수 혼조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0.94% 오른 14,89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골드입니다. 0.96% 내린 1,93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일입니다. 7.81% 떨어진 배럴당 105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7% 내린 1.100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로 당일 투자 전략과 시황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마켓에서 강세를 보였었던 미증시가 현재는 좀 혼조세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5년물 국채금리와 30년물 국채금리가 2006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이 된 상황입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2.45%대까지 치솟았는데요. 네, 나스닥 오늘은 어떤 스탠스로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수 들어주셨습니다. 네, 차트 한번 봐주시죠. 네네. 오늘 당일은 일단은 매수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차트를 일단 좀 보면, 자,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기본적 분석으로는 지금 어차피 2022년 크게 보면 일단은 하방을 타다가 지금 반등이 크게 저번 주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 반등 구간까지 말씀을 드렸던 구간이 15,200 라인이었는데요. 15,200에서 지금 한 330포인트 정도, 한 1,200틱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1,200틱 정도라고 하면 뭐 오늘도 바로 갈 수 있는 이런 포인트고, 15,200 라인이 일목 상단인데요. 이 일목 상단 맞고 15,200 정도 가죠. 15,200에서 다시 지지를 받아서 위쪽으로 갈 수 있는 흐름을 나타낼지, 아니면 박스를 칠지, 일단 그 점을 여러분들이 좀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일단은 좀 지금 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오늘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있는데, 네. 아까 노란톡에 제가 이 차트를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승이라는 타이틀로 제가 좀 올려드린 게 있는데, 금리 인상 시기입니다. 2015년부터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 나스닥 시장의 상승 추이를 일단은 제가 차트를 아까 노란톡에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걸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금리 인상 시기에 왜 이렇게 우리 미국 시장이 호조를 보이면서 오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질문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크게 보면 나스닥 미국 시장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아직 시장과 경제는 견고하고 디플레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지 않을 그런 것들은 오지 않는다. 미국 시장은 아직 강하다라는 파월의 이제 발언도 있었죠. 일단 그런 발언들만으로도 시장의 심리,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저가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지금 유입을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미국 시장이 금리 인상 시기에 우리가 한 가지 조금 유념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경제 상황과 경제 이론은 어떤 한 가지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조금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해요. 자, 금리 인상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에 일단은 악재로 떠오르게 되죠. 금리가 인상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업들이 돈을 빌리지 않고 기업이 기존에 차입을 했던 차입금 상환액이 굉장히 좀 늘어나게 되면서 돈이 돌지 않는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 일단은 장기적으로 악재다. 그리고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악재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 기본 전제 조건이 틀린 게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 전제 조건은 맞는데, 지금 이 미국 시장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지금 일주일 이상 시장을 끌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금리 인상에 관한 어떤 기본 개념을 새롭게 제가 조금 정립을 시켜 드릴 게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 두 가지의 시장을 일단은 놓고 본다라고 하면, 금리는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 전부 다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시장의 메커니즘은요, 여러분, 굉장히 단순합니다. 수요와 공급 이론, 그리고 여기에 투자를 했을 때, 그리고 A에 투자를 했을 때, B에 투자를 했을 때 어느 쪽이 내가 수익률이 높은가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 돈이 쏠린다.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죠.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채권 금리는 어떻게 되죠? 채권 금리는 일단은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죠? 금리가 오르는데 어떤 A라는 상품이 있고 채권 상품이 있다라고 쳐요. 그러면 금리가 계속적으로 오르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겠죠, 여러분. 따라서 채권 시장의 채권 금리도 시중금리를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일단 요거를 이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리가 오르는 상품이 있는데 금리가 2%, 3% 정도 오른다라고 쳤을 때 내가 1%짜리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으로 내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채권을 가지고 있는 실제로 시장 참여자다라고 친다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팔고 어떻게 합니까?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에 여기 잠깐 보시면 금리 인상 시기에 첫 금리 인상을 하고 예고를 하고 첫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우리 예상대로 시장이 급락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제가 말씀드린 이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이런 그 수요에 관한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오르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무조건 우리가 금리 인상이 됐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명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채권 시장 참여자의 그 심리라는 부분이 분명히 일단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리라는 부분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 이 심리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분명하게 나타나는 게 지금 이거죠.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발표가 됐을 때는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물론 당일에는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이 금리 인상 이슈로 인해서 일단은 하락을 했고 그 후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채권 시장의 참여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 상대적으로 내가 원금을 손해보는 듯한 일단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금리를 쫓아가겠죠. 그래서 채권을 던지고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 이론이나 금융 이론으로서 생각을 좀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5,200라인까지 오늘이나 내일까지 일단은 오르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매수 방향으로 매수 포지션으로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시는 게 옳다라고 일단은 봅니다. 그 미국채 10년물 일단 좀 볼게요. 지금 2.5까지 거의 다 갔었죠. 네. 2년물도 굉장히 조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미국채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가에 대해서도 일단 여러분들이 시장의 메커니즘 굉장히 좀 단순하게 일단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밑바탕에 깔아두시고 그 위에 어떤 옵션을 추가를 해서 경제 분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단순히 이겁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일단 하면 어떤 금리 상품에 대해서 수요가 더 몰릴 것이고 이 수요를 국제시장이 금리가 그냥 고정적으로 1%대에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채를 원하는 사람들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 금리도 따라서 오르는 거다.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15,200라인 찍는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스닥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금 전에 또 이 국채금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바로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탕리치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미국 국채 3년물과 5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16년 만에 역전했다라고 하는데 경기 침체로 보고 주식 매도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 보내주셨네요. 네네. 일단은 역전을 했죠. 네. 역전을 한 상태에서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예측이 대다수기는 합니다. 저도 네. 말씀을 드렸고. 근데 3년물과 5년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이게 너무 타이트합니다. 3년과 5년이라는 시간이 조금 많이 타이트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는 게 2년과 10년물 국채인데 2년물 국채와 10년물 국채를 보는 이유를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어떤 정책의 단기적인 그리고 어떤 정책의 중기적인 이런
정책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2년물과 10년물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다. 그런데 그리고- 사실 3년물과 2년물이라고 해봤자 네. 1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도 네네. 뭐 큰 차이는 없나요? 예, 큰 차이는 없다라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예. 어. 그래서 3년물과 5년물이 지금 스프레드가 역전 현상을 네, 발생을 3년물과 했는데 10년물 예. 그리고 5년물과 10년물이 네네. 역전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크게 아직까지 미국이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군요. 그래서 앞서서 금리 인상 시기에 나스닥 그리고 제가 저저번 주에 S&P 수익률을 일단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에 비추어 봤을 때는 일단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각 국채의 1년물, 3년물 변동이 굉장히 조금 많을 뿐이지 지금은 아직까지는 무슨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다라고 보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가에서도 채권이 현재 많이 저렴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주식이 더욱더 매력적이다라고 또 밝혔다고 하네요. 네네. 네, 지금 또 마스터님의 그런 의견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노란톡 질문 답변 여기까지 만나보도록 하고 또 국고채 이 10년물 금리가 7년 반 만에 3% 돌파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도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선물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국내 선물 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도 이제 노란톡에 저녁장 하면서 3% 이상 갔다라고 제가 노란톡에 일단은 띄워드렸죠. 네. 자, 근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 국내 시장 제가 전반적으로 일단은 체크를 좀 해드리면 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하고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오를 만한 모멘텀이 그렇게 쉽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일단은 이유죠.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 11월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고 잘 버틴 이유는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 굉장히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오를 만한 모멘텀이 지금 안 보인다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기술적으로는 나스닥, 예를 들어서 나스닥의 호조가 우리나라 시장에 전혀 반응을 안 주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고 어떤 미국 시장에서 안 좋은 소식들이 우리나라에 직격탄을 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도 박스장을 크게 한번 그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올해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인데요. 넓게 스펙트럼을 좀 보자라고 하면 345 라인입니다. 345 라인에서 380 라인의 긴 박스장을 제가 6월 초까지 일단은 좀 잡아드렸고, 자, 스펙트럼을 조금 낮춰본다라고 하면, 355 라인입니다. 355 라인에서 한 374, 375 라인. 이 20포인트에서 일단은 국내 선물은 박스장을 굉장히 좀 길게 칠 것이다. 자, 그래서 요즘에 패턴을 일단 본다라고 하면, 긴 시간 조정 후에 큰 하락의 가격 조정, 그리고 긴 시간 조정 후에 큰 폭의 하락, 요게 이런 패턴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많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의 전초 단계란 말이죠. 예, 입구 단계입니다. 입구 단계고 향후 2년에서 3년 오늘 CT에서 발표한 거를 보고 사실은 저도 좀 많이 놀랐는데 0.75%를 3년 내에 3.75%까지 일단 금리를 인상을 한다. 라고 일단은 거기에서 이제 레포팅이 나왔더라고요. 물론 그것은 지금 보기에는 조금 과한 레포팅은 맞는데 우리가 3년 정도 있다가 3년 내에 2%에서 3%대의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것은 사실은 일단 좀 사실이죠. 그렇다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그 기조에 맞춰서 금리 인상을 그 정도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럼 금리 인상을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이 타격이 될 것이고, 자, 한 가지 제가 조금 거기에 관련해서 가져온 게 있습니다.
네. 자, 국내 시장을 볼 때 해외 선물 우리 신세계 리턴즈이지만 국내 선물도 제가 이제 꼼꼼히 좀 봐드리고 있죠. 자,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국내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눈여겨 보셔야 될 것이 있다라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냐? 바로 우리나라 부동산의 낙찰가율이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최신 거를 좀 가져왔는데요. 2022년 2월 서울의 낙찰가율인데, 자, 작년 5월 그리고 작년 뭐 8월, 9월, 10월을 쭉 보시면 자, 낙찰가율이 100%를 넘습니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는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요. 집 시세보다 공시지가죠. 집의 공시지가보다 감정가보다 이거를 더 높이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무조건 다 긁어 모았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뭡니까? 최소한 100에서 예를 들면 작년 6월을 보시죠. 작년 6월에 낙찰가율이 119%입니다. 119%. 19%나 더 주고 샀다는 얘기거든요. 경매에 들어가서. 1차 경매에 들어가서 19%나 더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냥 100%라고 봤을 때 19%의 버블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자산의 버블이 생겼고 그것을 누군가가 떠 안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적으로 100% 이상 굉장히 올라가고 있죠. 자, 이게 흡사 우리가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주식의 통정거래라고 있죠. 예, 통정거래랑 비슷한 겁니다. 개념 자체는 A에서 B로 넘기고 B에서 C로 넘기고 C에서 D로 넘길 때 가격이 다 버블이 생겨서 가격이 다 높게 책정이 되고 마지막에 산 사람 D에서 이 버블이 터지게 되죠. 버블이 터지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이런 게 이제 통정거래인데요. 자,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낙찰가율이 100%가 다 넘었다. 자, 그런데 올해 1월과 2월, 특히나 2월에 가면 낙찰가율이 100% 이하로 일단은 내려오게 됩니다. 자, 100% 이하로 내려오는 게 통상적으로 맞는 어떤 상황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90%, 80%까지 일단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 위에 뭐 119%에서 뭐 80%, 90%까지 떨어질 때 이 위에 것들이 전부 다 버블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버블. 그렇기 때문에 이 버블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계속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 이런 상황을 말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두 가지 큰 버블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식으로 인한 버블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특유의 부동산으로 인한 버블이 있는데 사실은 주식으로 인한 버블은 통제 가능하다라고 일단은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 왜냐? 주식이 많이 올랐다고 해도 뭐 몇십 프로 혹은 2배 이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 버블이 꺼진다라고 해서 어떤 심각한 정말 어떤 우리의 기본을 흔들 만한 그런 버블은 아니다라고 제가 판단이 드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1배, 2배 일단 오른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버블이 터질 때 저는 한 2년 정도, 2년에서 3년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2년에서 3년 정도 이 버블이 터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자, 따라서 제가 보는 국내 시장은 자, 시간 조정을 길게 주고 하락하는 이런 패턴, 그리고 시간 조정을 길게 주고 하락하는 이런 패턴이 최소한 1, 2년은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미국 나스닥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된다. 아무리 나스닥 시장이 금리 인상기라고 해도 나스닥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인 패턴은 계속적으로 박스장이 있기 때문에 345 라인, 380 라인 크게 봐서요. 이 라인을 벗어날 때 그때 추세가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박스장 매매 단기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시장 여기까지입니다.
네, 국내 시장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10년물과 2년물 금리 격차 같은 경우는 19.86 베이시스 포인트로 전주 대비해서는 1.01 베이시스 포인트 축소된 상황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채권 커브를 손익 분기 커브를 반영해서 명목이 아니라 실질 기준으로 봐야 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엔화가 급락하면서 9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엔화가 달러 등 주요 통화에 대해서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오늘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상승 억제하기 위해서 일본 국채를 0.25% 고정금리로 무제한 매입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글로벌 긴축에는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다음 홍콩 그리고 또 중국 오늘 이슈가 있었죠. 또 중국에서 코로나19에 따라서 또 상하이시 지금도 중국의 경제 수도로 불리는 이 상하이시가 또 좀 재봉쇄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지금 홍콩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까요? 네, PPT 사진 하나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어떤 사진이죠? 사진 보시면 비어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 상하이에 있는 국제공항인데요. 완전히 네. 비어 있습니다. 지금 3,500명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일일 확진자 수가. 네. 이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는 훨씬 더 많으리라고 일단은 보여집니다. 네. 자, 중국 인민 대출 의대금리가 지난주에 일단은 좀 발표가 났는데 자, 지금 보시면 대출 의대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리고 있는 일단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하고 완전히 다른 행보를 일단 보이고 있죠. 제가 설명드린 이제 중국 공작회의에서 공작회의 제가 설명을 드렸고 공작회의에서도 제가 내린 결론은 2022년은 중국 시장과 홍콩 시장은 조금 암울할 것이다. 별로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일단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고요. 대출금리 일단은 보시면 20년도 1월에 4%가 넘는 포지션에서 지금 최근에 발표된 게 저번 주에 발표된 게 3.7%로 동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플레로 굉장히 세계 시장이 압박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이 일단은 우선시 되기 때문에 지금 대출금리를 굉장히 낮추면서 돈을 쓰라고 돈을 시중에 풀게끔 이렇게 하는 모습을 일단은 보이곤 있습니다. 자, 차트 항생 시장 일단은 좀 보면 자, 큰 반등이 나온 것은 제가 설명드린 대로 뉴욕 시장에 상장돼 있던 중국 본토의 5개의 기업에 대해서 상장 폐지에 대한 예비를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중국에서 꼬리를 내렸죠. 그래서 최대한 다 협조하겠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큰 반등을 일단은 이뤄내곤 있지만 큰 반등 후에 지금 박스장으로 머물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홍콩 시장이나 동일하게 제가 일단은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차트를 조금 크게 늘려서 크게 본다라고 하면 아직도 대세 하락장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콩과 중국은 아직도 대세 하락장인데 자, 홍콩 같은 경우에도 중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정책을 일단은 발표를 해요. 지금 어떤 정책을 발표를 하는데 사실 이게 소위 얘기해서 약발이 지금 잘 안 먹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큰 혁신의 변화를 가져야 됩니다. 어떤 큰 혁신의 변화를 가져야 되느냐? 거기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이 제가 설명드린 중국 공작회의입니다. 중국 공작회의에서 어떤 게 있었죠? 반독점법 같은 게 있었고, 그리고 모든 데이터, 어떤 사기업의 모든 데이터를 국가가 관리한다라는 이런 법령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글로벌적으로 더 성장하지 못하는 옥죄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상 근본적인 이런 억제 정책을 탈피하지 않는 이상 어떤 조그만한 경제 정책을 한두 개씩, 한 달에 한두 개씩 내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경제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거나 어떤 유리천장을 깨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뭐 중국도 중국 경제학자 금융 전문가들이 많을 테지만 좀 안타까울 거예요. 그분들도 이런 규제에 관한 근본적인
근본적인 혁신이 없이는 어떤 도약의 길을 만들기는 굉장히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분봉 차트로만 보셔도 지금 야간장 굉장히 조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빠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생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는 지금 박스권에 일단은 머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지금 18,134포인트를 일단 깨는 흐름을 저는 상반기 안에는 조금 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매도 포지션 유지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항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상하이 같은 경우는 하단에 자막으로 나간 것과 같이 전철이라든지 택시 운영 그리고 자가용 운전조차도 금지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전기라든지 수도, 통신, 택배와 같은 지정 산업 외에는 모두 일괄적으로 좀 재택근무에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증권회사들은 재택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전시 상황과 좀 유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하이항 같은 경우는 12년째 또 글로벌 무역량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상하이의 이 재봉쇄 조치가 미치는 글로벌 영향도 계속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이어서 국제 유가 어떻게 대응해 보는 게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하이가 봉쇄에 들어가면서 수요 약화가 우려되자 지금 현재 6.67% 거의 7% 가까이 빠지면서 배럴당 106달러 선 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당일의 대응 전략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역시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일단 오늘 당일 전략은 매도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이유 중국 때문이 맞나요?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어떤 레포팅을 본다라고 하면 네. 예,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이제 오일은 일단은 말씀을 드렸었죠. 이 공급 문제와 수요 문제가 있는데 네. 공급이 해결해 줘야 된다. 근데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폭격을 맞았죠. 예멘에. 예,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매도 쪽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낫습니다. 오늘 네. 당일은요. 그래서 공급망이 해결이 안 된다라고 하면 네. 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가격 설정을 하는데 좀 어렵지 않을까. 오펙 플러스도 네. 다음 주 회의에서 이 증산을 나서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증산은 계속 안 하고 있죠 지금.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네. 뭐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건가요? 공급을 늘리는 것 자체가 네. 사실은 자기네들한테 손해라고 인식이 되겠죠. 아무래도. 네. 왜냐하면 유가가 큰 폭으로 오르거나 아니면 유가가 $100 이상으로 일단은 유지가 돼야 사실은 자국의 이득이 더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증산을 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비축률을 지금 푼다라고는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게 조금 임팩트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유가 같은 경우에는 $100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차트를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자, 단기적으로나마 박스장 이후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하락의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 반등은 주고 있지만 자, 반등이 심하게 나올 때는 여러분 일목상단입니다. 107.50달러입니다. 107.50달러까지 일단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요. 자, 이게 전형적으로 하락으로 더 갈 수 있는 차트다라고 일단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데드 크로스 나온 다음에 우리 골든 크로스가 일단은 나왔습니다. 자, 골든 크로스가 나왔는데 데드 크로스 다음에 골든 크로스인데 이 골든 크로스가 일단 이 상단이라고 보면 한 $108 이상 되거든요. $108 이상으로 가지 못하게 되면 이게 밑으로 더 꺾이면서 다시 한번 데드 크로스가 나오겠죠. 자, 상단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은 하단
104.75달러를 깨고 더 밑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따라서 오늘 대응은 어떻게 하시냐면 매도 포지션으로 보시되 일단은 107.50달러 정도를 넘는지 일단은 보셔야 되고 107.50달러를 넘지 못하고 하방의 흐름 나오면 매도 포지션 타셔서 최소한 104달러, 104.75달러 전저점이나 아니면 전저점을 깨는 모습까지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갖고 가시면 되겠다. 일단 이렇게 보이고요. 자, 일봉 차트를 좀 한번 보면요. 네. 자, 일봉 차트를 보면 아직도 사실은 매수 방향으로 보시는 건 맞습니다. 오늘의 단기 전략은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장기적인, 중기적인 전략으로 제가 할게요. 수익 매매죠. 한 일주일 정도의 수익 매매는 아직도 그래도 매수 포지션으로 보는 게 여러분들이 유리하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하고 화요일, 수요일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재고 지표도 일단은 있고요. 자, 21선을 일단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21선 일단은 터치를 하고 오늘이 사실은 굉장히 좀 중요한 날입니다. 21선 위에 올라오면 이것들이 이제 눌림으로 일단은 볼 수가 있거든요. 눌림으로 봐서 전고점, 제가 125라인까지 일단은 말씀을 드렸죠. 125라인까지 가는 이런 모습을 일단은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셔서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전략을 세우신다라고 하면 그날의 추세를 따라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날의 추세는 어떻게 되죠?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게 맞고요. 어떤 중기, 장기적인 포지션을 보신다라고 하면 중기 추세선을 일단은 쭉 보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매수 포지션의 눌림 그리고 눌림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전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전저점이 지금 93달러 선이잖아요. 전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은 중기적으로는 매수 포지션으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5일 관련해서 들어온 노란톡 질문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써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유가가 하락 중인데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네. 공급이 일단은 좀 풀려야 됩니다. 예. 수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딱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카자흐스탄으로 가는 것도 막혔고 네. 사우디도 그렇고요. 증산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여기저기 그렇기 다 때문에 막혔네요. 예, 여기저기 다 막혀 있죠. 수요는 고정이 돼 있는데 지금 공급이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유가가 아무래도 오를 수 있는 전망이 더 크다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기술적으로도 차트상으로도 차트 분석적으로도 지금은 상승에 대한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눌림목이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한 가지 선을 제가 조금 더 제시를 해드리면 여기입니다. 한 가지 선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오늘 사실은 저점이거든요. 104달러를 일단은 지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단기적으로 일단 그것도 중요해 보이니까 104달러를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보이시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중기 투자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104달러에서 한번 매수 진입을 하는 것도 짧게요. 104달러에서 컷 잡으시고 매수 진입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유가는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사실 복잡해요. 지금 시장들이 나스닥도 그렇고요. 골드도 그렇고 중국, 국내 시장 빼고요. 국내 시장 완전히 박스장이고 전 종목들이 전부 다 굉장히 애매한 포지션. 그리고 뭡니까? 뉴스들이 하루에 몇 개씩 나오면서 어떻게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 굉장히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인 분석 저희가 노란톡방에 계속적으로 띄워드리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제 유가에 대해서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톡으로 오짜님께서 골드 전망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도 지금 강달러 기조가 이어지면서 골드 소폭 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당일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주실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매도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네. 차트 보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네. 장기, 중기, 단기 전부 다 일단은 매도 포지션이 유리합니다. 자,
일단 나스닥 그리고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골드가 뭐 안전자산 포지션에서 일단 하방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당연한데 제가 이제 한 3주 전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드린 것이 있었죠. 뭐냐면 이게 데칼코마니죠, 데칼코마니. 제가 골드 매매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제가 자화자찬을 했지 않습니까? 골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 분석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기술적 분석 그리고 어떤 전저점과 전고점에 대한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도 제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차트나 이런 것을 분석을 하시면서 딱 보시면 어느 정도 골드는 파악이 되는 종목이다. 일단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020년 8월 달이네요. 일봉 차트 잠깐 보시면 2020년 8월 달에 최고점을 찍었고 지금 1년 반 있다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쌍봉을 일단은 그리고 있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 전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전고점, 전저점. 여러분들 주식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쌍고, 그리고 뭐 쌍저, 쓰리바닥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자,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데칼코마니로 갈 것이다. 왜냐? 골드의 습성입니다. 그게. 예, 어떤 기본적 분석에 의한 그런 것은 아니고 기술적 분석에 의한 습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데칼코마니로 일단 갈 것이다 라고 제가 확신을 거의 드렸습니다. 여기서 보면 쌍봉을 찍었죠. 쌍봉을 찍고 자, 하락 추세. 물론 반등의 추세는 있지만 자, 고점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저점은 전저점을 깨는 이런 하락의 추세를 똑같이 만들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전고점을 넘지 못하고 저점은 계속 밑으로 가는 이런 모습을 매도 포지션의 모습을 일단은 보일 것이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가 또 문제죠. 자,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분봉 차트 보면서 단기적인 전략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여러분. 여기 저점을 한번 볼게요. 자, 저가입니다. 1895달러입니다. 1895달러를 뚫는지 안 뚫는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1895달러. 자, 1895달러를 뚫는다라고 하면 다음 라인은 1860달러입니다. 1860달러까지 2차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전저점이고요. 일목입니다. 전저점과 일목을 여러분들이 조금 유심히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어차피 일봉 차트는 전부 다 동일하고요. 분봉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저는 분봉 차트, 5분봉 차트를 굉장히 조금 즐겨보죠. 즐겨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자, 일단은 지금 굉장히 조금 캔들이 소위 얘기해서 좀 지저분합니다. 지저분한데 매도 쪽 포지션을 보신다라고 하면 1935달러입니다. 1935달러를 밑으로 강하게 뚫으면서 1935달러를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저점이죠. 1924달러입니다. 1924달러 한 25달러까지 여러분들이 매도 포지션을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매수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일단은 매수 포지션은 짧게 대응하셔라. 왜냐? 일봉상으로 보시면 일봉상 지금 음봉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음봉이 뜨고 있기 때문에 매도의 힘이 굉장히 강한 상태다. 매도의 힘이 굉장히 강한 상태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기술적인 팁을 좀 하나 드리면 자, 오늘 매수인가요? 오늘 매도인가요?를 굉장히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오전부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오전은 사실 크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오후 4시 이후에 유럽장 하는 거 보고 오후 4시에 이제 유럽장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유럽장 하는 것을 보고는 어느 정도 조금 감이 오거든요. 자, 이렇게만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자, 오후 4시에 유럽장 시작을 하고 나서 이 추세가 매수 추세인지 매도 추세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어요. 분명히. 예를 들면 분봉 차트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봉 차트 보시면요, 여러분. 자, 4시에 유럽장이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4시에 유럽장이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아침부터는 어떻게 되죠? 쭉 매도장의 연속으로 되고 있고 자, 4시 이후에도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까지 매도 추세에 긴 장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봉 차트로 보시든 아니 일봉 차트에 요 작은 캔들로 보시든지 간에 어떻게 됩니까? 매도 추세라는 겁니다. 매도 추세. 그러면 내 포지션은 일단 매도 쪽 힘이 세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으로 들어가시는 게 매매를 하실 때 굉장히 유리하다. 자, 그러면 매수로 이렇게 치솟는 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버리세요. 예. 매도 쪽이 굉장히 좀 강한데 매수 추세가 나오는 것은 뭐죠? 눌림이나 페이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버린다. 두 번째는 뭡니까? 컷을 짧게 걸고 매도나 매수 추세를 한번 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신다라고 하면 큰 손실 없이 수익으로 가는 아마 지름길이 되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자, 골드 팁까지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골드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노란톡으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상디님께서 보내주신 질문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구리 등 원자재 상승 주춤할까요?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채권 시장이 마션 플랜 이후로 최악의 해를 보내고 있다라고 또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장기 국채 금리가 2024년까지 4%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고 봤던데 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궁금하고 또 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구리와 같은 원자재 상승이 주춤할지도 궁금해집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 장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네. 어차피 그 일단은 금리 인상에 준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네. 금리 인상에 준해야 국채를 팔 수가 있고 무조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 요즘에는 국가 시스템이죠. 왜냐하면 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채권이 소각이 되는 이런 이슈 플러스 국채를 발행을 해야 어떤 국가의 빚을 갚는 이런 시스템이 요즘에는 정착이 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고 그 국채를 어떤 나라에서 사줘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국채 같은 경우에는 국채가 어떤 나라의 금리와 비등비등하게 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국채를 다른 나라에서 살 하등의 메리트가 없습니다. 따라서 금리도 마찬가지고 국채 금리도 시중 금리를 따라가게 돼 있다라고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나스닥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국채 금리는 일단은 금리를 따라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상 시기에 10년물 국채가 오른다. 라고 일단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금리가 지금 오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고, 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를 것인가? 자, 여기에는 제가 조금 수정을 조금 할게요, 개인적으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공급망이 마비 네. 상태라고 보이죠? 예, 마비가 됐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네. 제가 여담을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3주가 중요한데요. 3주 내에 우리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밀이 있거든요. 3주 내에 파종을 하지 않으면 전 세계의 밀 생산량의 20%가 없어집니다. 밀 가격이 지금도 밀 가격이 굉장히 좀 오르고 있는데 밀 가격이 더 폭등을 아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의 이슈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 그리고 농산물 가격 등등 계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또 여기까지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마치기에 앞서서 또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네, 오늘 질문이 굉장히 조금 많이 들어와서 좀 굉장히 기분이 좋고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주말 특강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채권의 이해인데요. 여러분들 한 나라의 경제 정책은 채권에 의해서 좌우가 됩니다. 한 나라의 어떤 경제 정책, 물가는 통화량에 의해서 지배가 되는데 이 통화량을 만드는 것이 바로 채권입니다. 주식을 하시든 해외 선물하시든 국선하시든 여러분들 뭐 코인을 하시든지 간에 채권은 무조건 개념 자체를 잘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시장이 다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말도 충실히 준비했으니까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권에 대해서 총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성견선생 마스터님의 무료 특강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이 단기 매매에 대해서 또 총정리하는 시간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노란톡으로 질문 많이 들어왔는데요. 또 노란톡 계속해서 궁금한 사항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방송 중에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주식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